목걸이, 목바상. 운명의 잘못이라고 할까? 간혹 하급 관리의 가정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있다. 그녀는 그런 고운 처녀였다. 지참금도 없고 유산이 굴러 들어올 만한 데도 없으며 행색기나 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귀여움을 받으며 아내로 맞아질 그런 연줄도 없었다. 결국 문교부 군무의 한 하급 관리가 청혼하는 대로 결혼해버리고 말았다. 몸치장을 하려고 해도 할 형편이 못 되어 간소하게 지냈지만 한 계단 아래의 계급으로 전락한 여자가 불행하듯 행복하지 못했다. 여자란 본래 신분이나 혈통을 떠나 그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매력이라는 것이 곧 그들의 태생과 가문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타고난 기품, 우아의 본능, 재치만이 그들의 유일한 등급이며 그것은 하층 계급의 처녀도 높은 신부인의 귀부인과 나란히 설 수 있게 한다. 온갖 좋은 것, 값진 것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녀는 매일 구차스런 살림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초라한 집, 얼룩진 벽, 부서져가는 의자, 누덕누덕 기운 빨랫줄에 널린 빨래 모두가 보기 싫은 괴로움에 씌였다. 같은 계급의 딴 여자라면 그다지 상심치 않을 그런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히고 부하를 돋우었다. 브루타뉴 태생의 소녀가 그녀의 호젓한 가정에 오직 하나 있는 식모였지만 이 소녀를 볼 적마다 절망적인 안타까움과 미칠 것만 같은 꿈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녀가 항상 꿈에 그리고 있는 것은 동양풍의 벽걸이가 걸려있는 조용한 건넌방 청동체에 높은 촉대에 비쳐서 짧은 바지를 입은 몸집이 큰 두 하인이 의자에 묻혀서 졸고 있는, 그것은 방 안이 무더워 깜빡 졸음이 온 듯한 그런 것이었다. 오래전 비단을 깐 넓다란 객실도 그녀의 몽상에 떠올랐다. 더없이 귀한 골동품을 올려놓아 장식한 으리으리한 가구, 아주 가까운 친구들, 여자란 여자는 모두가 주의를 끌고 부러워하는 유명인들 뿐, 그런 가까운 친구들과의 오후 5시의 잡담을 위해 마련한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찬 멋진 작은 객실도, 저녁을 먹을 때 사흘이나 빨지 않은 식탁보를 씌운 둥근 식탁 앞에 남편과 마주 앉는다. 남편은 수프 그릇의 뚜껑을 열며 기쁜 듯이 말에 힘을 주어 "야, 수프가 맛있겠는데 이보다 맛있는 건 못 먹어봤어" 한다. 그럴 때면 의뢰 그녀는 으리으리한 만찬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번쩍거리는 은식기, 요정이 사는 숲의 한가운데에 이상한 새나 옛날 이야기의 인물을 벽 위에 펼쳐 보이는 벽걸이, 희한한 그릇에 담뿍 담아내놓은 산의 진미, 빨간 숭어공이다 기름진 병아리에 보드라한 날개 쪽을 입에 넣으면서 속삭이고 듣는 것도 스핑크스의 미소를 띠며 주고받는 여성의 환심을 사는 회화, 그런 것을 연상치 않고는 못 배겼다. 그녀는 나들이 옷도 없으려니와 장신구도 없고 못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었다. 그래도 그런 것만이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태어났다고 그녀는 자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람들의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녀에게는 돈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다. 수도원의 기숙사 동창인데 지금으로선 찾아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만큼 만나고 돌아올 때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다. 며칠이고 연거푸 울며 밤새우는 때도 있었다.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과 비탄이 얽힌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신이 난다는 듯이 돌아왔다. "이것 봐, 이게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아내는 바삐 봉투를 뜯고는 인쇄한 카드를 꺼내었다. 다음과 같이 써있었다. "문교 정감 및 조르주 랭퍼너 부인은 로아젤 씨와 동부인하여 오는 1월 8일 월요일 밤 관저에 오십사. 초대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기대처럼 기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기는커녕 아내는 분한 듯이 식탁 위에 초대장을 내던지면서 중얼댔다. "이걸 어떡하라는 거죠?" "아니 여보, 난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여간해서 외출하는 일도 없고 이건 참 좋은 기회야. 이걸 얻는데도 무척 애를 썼지. 다들 갖고 싶어 했으니까. 희망자는 많고 더구나 아랫사람들에겐 몇 장 나오질 않는 거야. 가봐요. 이름 있는 사람들만 모이거든." 아내는 약이 오른 눈초리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뭘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는데." 남편은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았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극장에 갈 때 입는 옷이 있잖아. 그거 참 좋게 보이던데. 나한텐 말이야. 남편은 입을 다물고 멍하니 아내를 살폈다.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커다란 눈물방울이 두 눈 끝에서 양쪽 입가로 스르르 떨어지는 것이었다. 왜 그래 여보? 남편은 더듬듯 말했다. 간신히 괴로움을 참은 아내는 젖은 볼을 닦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겐 나들이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모임에는 못 가요. 나보다도 옷을 많이 가진 부인이 있는 동료가 계시다면 어느 분에게든지 초대장을 드리세요. 여보, 얼마쯤이나 하는 거야? 그런데 입고 나가서 부끄럽지 않을 그런 옷 말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러 가지 속셈을 하고 또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하급 관리인 남편이 깜짝 놀래어 대뜸 거절의 비명을 지르지 않을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하며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주저주저 하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정확히 나도 말할 수 없지만 400프랑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약간 창백한 얼굴을 했다. 바로 그만한 액수의 돈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엽총을 사서 요다음 여름에 너네 친구들과 함께 낭대 근교에 사냥을 갈 작정이었다. 그 친구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그 방면으로 종달새를 잡으러 간다. 그렇지만 남편은 대답했다. 좋아, 400프랑은 어떻게든 준비하지. 대신 고운 옷을 만들어야 해요. 축하 파티 날이 가까웠다. 로아젤 부인은 생각에 잠겨 불안해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나들이 옷 준비는 되어 있었다. 하루는 남편이 물었다. 어떻게 된 거요? 당신 사흘 전부터 좀 이상한데. 아내는 대답했다. 장신구가 하나라도 있어야죠. 보석 한 개가 없어요. 몸에 붙일 것이 하나도 없다니. 정말 궁색해 보이겠죠? 그날 파티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대꾸했다. 꽃이라도 달면 되잖아. 계절인 만큼 산뜻할 거야. 10프랑쯤 내면 아주 예쁜 장미꽃 두세 송이는 살 수 있을걸? 아내는 좀처럼 납득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 끼어 궁색한 꼴을 보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바보군. 당신 친구 헬스체 부인을 찾아가서 장신구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보면 되잖아. 뭐 친한 사이니까 그쯤은 빌려줄 거야. 아내는 환호성을 질렀다. 맞아요. 아니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다음날 그녀는 친구 집에 찾아가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헬스체 부인은 거울 달린 장롱 쪽으로 가서 커다란 상자를 꺼내가지고서는 뚜껑을 열며 로아젤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좋은 걸로 골라봐. 로아젤 부인은 먼저 팔찌를 보고 그리고 진주 목걸이, 다음에는 기막히게 세공한 금과 보석으로 된 베네치아제 십자가를 살펴보았다. 거울 앞에 서서 이것저것 달아보고 망설이고 그렇다고 단념하고 돌려줄 생각은 없었다. 딴 건 없어? 또 있어. 찾아봐. 어떤 게 네 마음에 들지 난 모르니까. 언뜻 로아젤 부인은 무언가 찾았다. 까만 비단으로 쌓인 상자 속에 찬연한 다이아 목걸이였다. 그녀의 가슴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몹시 울렁였다. 그것을 집으며 그녀의 손은 떨렸다. 목덜미가 덮이는 옷이었지만 그래도 그 목걸이를 달아보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서 도취되었다. 그리고 주저하며 불안에 쌓인 소리로 물었다. 이거 빌려줄 수 있어? 이것 하나면 좋겠는데. 그럼 괜찮아. 로아젤 부인은 친구의 목을 껴안고 마구 입을 맞추곤 보석을 갖고 도망치듯 돌아갔다. 파티 날이 되었다. 로아젤 부인은 대성공이었다. 어느 여자보다도 아름다웠다. 점잖고 우아하고 명랑하게 웃고 너무 기뻐서 정신이 없었다. 남자란 남자는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녀의 이름도 소개받기를 원했다.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모두 그녀와 함께 왈츠를 추고 싶어 했다.
그녀는 취한 듯한 기분으로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쾌락에 취한 것이었지만 딴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 그녀의 미모의 승리, 이 밤 성공의 영광, 이 모든 치사와 찬미, 각성된 욕망, 여자의 가슴에 더할 나위 없는 달콤한 승리 등 이러한 것에서 생기는 일종의 행복이라는 구름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파티는 끝이 났다. 남편은 오밤중이 지나자 다른 세 사람의 신사와 함께 사람이 드문 조그마한 살롱에서 자고 있었다. 이 세 신사의 부인들도 한바탕 멋대로 즐겼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 위에 돌아갈 때 입으려고 갖고 온 옷을 걸쳐주었다. 평소에 입는 소박한 옷으로 그 초라함이란 무도의 의상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도망치려 했다. 화사한 모피로 휴감은 부인에게 안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여보, 기다려. 그대로 밖에 나갔다는 감기 걸려. 내가 마차 불러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나 그녀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고 말았다. 두 사람이 거리에 나오니 거리엔 마차가 한 대도 없었다. 멀리서 달려가는 마차꾼을 부르면서 둘은 마차를 찾기로 했다. 마차는 좀처럼 찾지 못하고 둘은 맥이 풀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세느강 뚝쪽을 향해 내려갔다. 겨우 강가에서 마차 한 대를 잡았다. 낡아빠진 마차는 대낮에는 초라해서 부끄러운지 해가 저물기 전에는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누더기 마차가 두 사람을 마르치르가 그들의 집에 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침울한 기분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 그녀는 어깨를 감싼 옷을 벗어던지고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을 영광 속에서 바라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목걸이가 없어진 게 아닌가. 벌써 반쯤 옷을 벗고 있던 남편이 들었다. 왜 그래? 아내는 미칠 것 같이 남편을 돌아보았다. 글쎄 부인한테 스필려온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남편도 놀래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설마? 둘은 함께 드레스, 망토, 주머니 속 등을 구석구석 찾아보았다.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몇 번이나 물었다. 무도에서 나올 때 갖고 있던 게 분명하지? 분명해요. 현관을 나올 때도 손으로 만져본걸요. 하지만 거리에서 없어졌다면 떨어질 때 소리가 났을 텐데. 마차 속에 떨어진 게 틀림없어.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마차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 당신은? 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실망해서 얼굴을 마주보았다. 결국 로아젤은 다시 옷을 입었다. 우리들이 걷던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자고. 혹시 찾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나갔다. 그녀는 야외복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어갈 힘도 빠져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온기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기력도 없이 꼼짝 않고 있었다. 남편은 7시경에 돌아왔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경찰에도 가고 신문사에도 나가서 현상 수속을 밟았다. 마차 조합에도 가보았다. 요컨대 조금이라도 마음 닿는 곳은 수고를 불구하고 돌아다녔다. 아내는 하루 종일 이 뒤집혀진 무서운 재난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절망의 상태에서 기다렸다. 로아젤은 저녁에 창백한 얼굴로 헬스케서 돌아왔다. 전혀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목걸이에 걸쇠를 망가뜨려 고치러 보냈다고 하는 뜻의 편지를 쓰는 편이 낫겠어. 그동안에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봐야지. 아내는 남편이 일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다. 일주일이 지나고 모든 희망의 줄이 끊겼다. 로아젤은 갑자기 5살 늙어 보였다. 다른 것을 찾도록 생각해야겠어. 다음날 부부는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들고 상자 속에 이름이 써있는 보석상을 찾아갔다. 보석상은 장부를 조사해 주었다. 이 목걸이는 저희가 판 것이 아닙니다. 부인, 저희는 상자를 드렸을 뿐인데요. 두 사람은 이 보석상에서 저 보석상으로 기억을 더듬으며 또 하나의 비슷한 목걸이를 찾아 헤맸다. 둘 다 극도의 불안을
겪고 있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찾는 다이아 목걸이와 똑같은 다이아를 찾아냈다. 4만 프랑이었다. 3만 6천 프랑까지는 애누리 해준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3일 동안 팔지 않도록 보석상에게 부탁했다. 2월 말까지 만약 먼저 목걸이가 발견되면 이번에는 3만 4천 프랑으로 물려줄 약속도 했다. 루아젤은 부친이 남겨준 1만 8천 프랑을 갖고 있었다. 나머지는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한 사람에게는 1000프랑, 다른 사람에게는 500프랑 하는 식으로 부탁하고 여기서 5루이, 저기서 3루이를 꾸어 적지 않이 증서를 쓰고 목숨과 같은 증서를 잡히기도 하고 고리대금업자와도 거래하고 별별 종류의 대금업자의 신세도 졌다. 나머지 반생을 몽땅 바쳐도 갚을 힘이 있을는지조차 생각지 않고 마구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는 미래의 불안에 떨며 자기에게 부딪힐 절망적인 생활과 모든 물질적인 부자유, 정신적 고뇌에 괴로워하면서 새 다이아 목걸이를 찾으러 보석상의 계산대 위에 3만 6천 프랑이란 돈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루아젤 부인이 회르스처 부인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러 갔을 때 부인은 감정이 상한 양 쌀쌀한 말투였다. 좀 일찍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언제 쓸지 모르는데. 회르스처 부인은 상자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것은 루아젤 부인이 은근히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만약 물건이 바뀌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루아젤 부인을 도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루아젤 부인은 먹느냐 굶느냐 하는 빈민들이 지내는 무서운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긴 그 점에 있어서 그녀는 이미 각오했었다. 이 무서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었다. 갚지 않으면 안 되기에 꼭 갚아야 했다. 그녀는 식물을 내보내고 집도 이사하기로 했다. 다락방을 빌렸다. 살림의 고된 일, 하기 싫은 부엌일의 맛이 어떤가를 알았다. 씻기도 손수 씻었다. 장밋빛 손톱은 기름 묻은 질그릇과 냄비 바닥을 닦아서 달아버렸다. 더러워진 속옷, 셔츠, 걸레도 자기가 빨고 줄을 매고 널어 말렸다. 매일 아침 큰 길까지 부엌 쓰레기를 운반하고 물을 길어 올렸다. 계단마다 한 번 멈춰 숨을 돌리면서 하층 계급 여자들 같은 차림으로 꺼리지 않고 바구니를 팔에 낀 채 과일집에도 잡화점에도 정육점에도 가서 애누리하고 막된 말을 들으면서 한 푼씩 아꼈다. 매달 어음의 지불을 해야 했다. 새로 써야 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유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편은 매일 밤 어떤 상점의 장부 정리 일을 했다. 밤에는 때때로 한 페이지에 몇 푼 안 되는 복사일을 맡아 했다. 이런 생활이 10년이나 계속되었다. 10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한 푼 남기지 않고 모두 빚을 갚았다. 고리대금의 터무니없는 이자, 쌓이고 쌓인 이자에 모두를 지불한 것이었다. 루아젤 부인은 지금 할머니처럼 보인다. 강하고 우락부락하고 지독한 여자로 가난에 쩌든 단단한 여편네가 되어 있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를 못하고 스커트가 모양 없이 구겨져도 태어냈고 붉은 손을 하고 굵은 목소리로 짓거리고 물을 풍덩풍덩 쓰면서 마루를 닦았다. 그렇지만 이따금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없는 동안 창가에 앉아서 그 옛날 야외의 일, 자기가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그렇게도 대우를 받아 여왕처럼 행세하던 무도의 일로 생각에 잠기곤 하는 것이었다. 그 목걸이를 잃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누가 알랴.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 참으로 변하기 쉬운 것이다. 사람 하나를 파멸하고 구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작은 것 하나로 충분할까? 어느 일요일 하루 종일 일한 뒤 잠시 숨을 돌리려고 샹젤리제를 산책할 때였다. 아유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회르스체 부인이 아닌가. 여전히 젊고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루아젤 부인은 가슴에 치밀어 오는 것을 느꼈다. 말해줘야지. 지금은 이미 빚을 몽땅 청산했으니까 전부 말해줘야지. 무엇을 꺼려서 못한단 말인가?
그녀는 터벅터벅 가까이 갔다. 잘 지냈어, 자느? 상대는 루아젤 부인의 지금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낙네 차림의 여인이 그렇게 허물없이 부르는데 놀라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신지... 아니, 나 루아젤이야. 상대는 깜짝 놀랐다. 뭐? 누구라고? 루아젤, 많이 변했구나. 그래, 변했어. 무척 고생을 했지. 그 전에 너를 만나고 나서부터야. 그것도 너 때문이었어. 나 때문에? 왜? 너 기억나니? 그 다이아 목걸이 말이야. 파티 가는데 나한테 빌려준 거. 그럼 기억해.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그걸 내가 잃어버렸었지. 뭐? 돌려줬잖아. 아주 비슷한 다른 걸로 갖다 줬다고. 그런데 꼭 10년이 걸렸어. 그 돈을 갚는데 말이야. 우리들처럼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처지로서는 쉽지 않았어. 아무튼 겨우 끝장이 난 셈이야. 이제야 마음을 놓겠다고. 흐리스체 부인은 우뚝 멈췄다. 내 거 대신 다른 다이아 목걸이를 샀단 말이야? 그래, 너 몰랐었구나. 하긴 똑같은 목걸이였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 순진한 웃음을 띄었다. 흐리스체 부인은 숨이 탁 막혀 친구의 양손을 잡았다. 어쩌면 좋아. 내 건 가짜였다고.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되는 가짜 목걸이였단 말이야.